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뜻하지 않았던 미국의 경기 둔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금리를 인상하죠, 일본은. 엔케리 청산 하면서 큰 충격이 올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가 붙는데 얼마를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교역국들을 때리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좀 교역에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결국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그게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한번 5가지 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엔케리 청산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엔케리 청산이라는 거는 일본의 물가가 되게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 금리는 높은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잖아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엔화는요, 달러 대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약세였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15년간 엔화는 약하고 15년간 달러는 강하잖아요. 그럼 뭘 투자하고 싶어요? 달러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15년간 관성이에요. 엔화 대신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다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죠? 엔화는 무조건 약세 이랬는데 갑자기 엔강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죠?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죠? 너무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돌아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었던 자산을 팔고 빨리 엔화를 사서 돌아오고 싶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고 싶은데, 문제는 다들 엔화가 강해질 것 같은데 누가 엔화를 팔아요? 누가 달러를 사주겠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서요, 미국에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이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큰 충격이 옵니다. 그게 작년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교훈으로 남겨준 게 작년에 이 사례입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 물가는 높아요.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대요. 엔화가 더 강세일 수 있잖아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왜 남아있냐면, 미국 경제는요, 다른 나라보다 양호해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다른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미국은 경제도 튼튼하고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높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만 딱 보시면은 어떤 조합이 나오는 거냐면, 미국은 고금리에 강달러예요. 고금리는요, 미국의 소비를 흔들어요. 강달러는요, 미국의 수출을 흔들어요. 그럼 이거는요, 시차를 두고는 미국의 그 강했던 경기를 갖다가 식히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뜻하지 않았던 미국의 경기 둔화, 요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금리를 인하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는 금리를 인상하죠, 일본은. 2개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인하할 때 얘가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엔케리 청산 하면서 큰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럼 인하할 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시에 인하하는데 인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커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적자가 되게 심한 편인데 빚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드렸냐면, 미국 금리가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부채가 더욱더 문제가 커지겠죠. 이거는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는요, 이 국가 부채에 한도가 있어요. 부채 상한이라는 게. 이 이상한 빚을 못 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추산은 올해 7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빚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 부채 상한을 건드릴 것 같대요. 만약에 부채 상한을 건드렸는데 더 이상 한도가 높여지지 않잖아요. 상한이 안 높여지면은 이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예요. 이러면 충격이 크겠죠. 근데 이러지 않고 상한을 높이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건 맞는데 잠깐 봐요. 지금 이 한도가 높아질까 봐 이 한도가 거의 차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은요, 국채 발행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국채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한도를 갖다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럼 빌려도 되겠네 한다면 확 빌리기 시작하겠죠. 국채를 발행해서.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면서 뭐라고 있냐면 국채를 갖다 시중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서 국채 공급을 늘리고 중앙은행도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채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국채 공급이 확 쏟아지니까 그냥 돈을 엄청나게 제가 빌리려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두 분한테 빌렸어요. 더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두 분한테 더 빌리려면 이 두 분한테 뭔가 페이버를 드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 더 드릴게요 하면서 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엔캐리 청산 미국 경기 둔화, 미국 국가 부채 전부 다 금리하고 연관이 돼요. 네 번째는요, 이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상호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관세라는 게 있고요, 산업별 관세라는 게 있고요.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여기에 상호관세가 붙는데 이 상호관세는 일단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붙여버리겠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 갖고 장난쳤다. 내 나라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갖다가 관세로 전환해가지고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를 다 때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교역국들을 때리겠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한테 굉장히 많은 고열을 빼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래요. 그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때리겠다는데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는 국가가 있답니다. 더티 15이래요. And then there's what we would call kind of the dirty 15, and they have substantial tariffs. 이 국가에 대해서 상호관세 각오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호관세를 때리죠. 국가별로 그럼 다 다를 거잖아요. A 국가하고 B 국가하고 서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을 해요. 제가 미국인데 A 국가한테는 17% 때렸고 B 국가한테는 13% 때렸어요. 그럼 B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지만 한편에서는 미소가 살짝 지어지지 않아요? 왜? 나하고 경쟁하는 애는 17% 맞았잖아요. 경쟁하는 애보다는 덜 맞으면 좋은 거죠. 물론 맞는 거 안 좋죠. 저도 알아요. 근데 덜 맞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니에요? 이 부분이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미국이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협상합니다. 그럼 A의 목적은 뭘까요? 제로로 만들긴 쉽지 않겠죠. 낮춰야겠죠.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B보다 밑으로. 13보다 밑으로 낮춰야겠죠. 그럼 B는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내려가려고 노력하겠죠. 되게 미국한테 친절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미국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양쪽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좀 교역에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 국가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 볼게요. 금리가 높아지면 보통 무너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금리하고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금리가 높아져도요, 성장이 더 세면 상관없어요. 버티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 성장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성장하고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성장이 미국은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 금리 버티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미국 이외 국가들은 이렇게 약해요. 평균 쳤더니 요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신흥국들의 불안이 커질 위험들, 요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는 엔케리 청산, 두 번째는 미국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 부채 문제죠. 네 번째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 다섯 번째는 신흥국들의 불안.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